중국은 정치적으로 댐을 이용하지 말라. 당장 떠나라. 19개 국가가 동시에 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메콩강 수위는 마이너스 42%, 티그리스강은 염도 플러스 78%, 나일강은 하류 단수 위기에 돌입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어부는 말라붙은 강바닥에 서서 텅 빈 그물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그런데 중국 수력공정총국 부국장은 냉소했습니다. 물은 가진 자의 것이며 하류 국가들은 적응해야 한다고. 전 세계가 붉게 무너지는 가운데 단 한 나라만 0%로 파란색을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가 무너질 때 이 나라만은 섬처럼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추가 5개 댐 건설로 8억 5천만 명을 위기에 빠뜨리겠다 선언한 지금 세계는 어떤 답을 찾게 될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한 39살입니다. 재난을 카메라에 담아온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죠. 그런데 오늘 새벽 제 모니터에 뜬 지도는 제가 지난 15년간 본 그 어떤 재난보다 섬뜩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런던 시각으로 새벽 2시.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편집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벽면 스크린 6개가 모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글로벌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내온 긴급 알림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수위 급락 마이너스 42%, 중동 티그리스강 염도 상승 플러스 78%, 아프리카 나일강 하류 단수 위기 경보. 19개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물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위기의 단계를 나타내는 색들이 지구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이 동아시아 한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파란색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영향도 0.005%. 주변 국가들이 모두 붉게 물들어 있는데 한국만 마치 섬처럼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습니다. 중국 바로 옆인데 어떻게 한 나라만 멀쩡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데이터 오류는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숫자를 조작한 건 아닐까?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24살이었습니다. BBC 신임 리서처로 첫 해외 취재를 나갔죠. 라오스였습니다. 대형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취재하는 팀에 배정됐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크라는 이름의 카메라맨이었죠. 저보다 3살 많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댐 건설이 하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록했습니다. 물이 말라가는 논, 그물을 걷는 어부들의 허탈한 표정, 이주를 강요당하는 마을 사람들. 마크는 그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상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가봐야 한다고. 저는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 다음 날 마크는 홀로 상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렸다고. 하지만 마크의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고 마지막 위치 기록도 묘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불투명한 절차, 협조하지 않는 관계자들, 묵살되는 의문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시아에 대한,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그들은 뭔가를 숨긴다. 진실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국가니까, 빠르게 성장한 나라니까, 뭔가 보여주지 않는 게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 파란색으로 빛나는 한국을 봤을 때 제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설마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닐까?
홍보를 위해 숫자를 예쁘게 만든 건 아닐까. 저는 마크가 남긴 마지막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드 드라이브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영상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메모 파일이 남아 있었죠. 거기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파란 섬.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라오스의 어떤 지명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의 마지막 메모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 위에 파란 한국을 보는 순간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건가? 마크가 찾으려던 게 한국이었던 걸까?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마크는 라오스에 있었고 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세계적인 물 위기가 펼쳐져 있었고 한국이라는 이상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수력연합 홍보이사인 로버트 웨이크필드에게 연락했죠. 그는 45살의 미국인으로 물 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형적인 서구 우월주의자이기도 했죠. 로버트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받느냐고. 한국말이냐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식 홍보라고. 숫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그들이 천재라고.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냥 보고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로버트의 말에 공명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숨기고 있을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라고. 한국을 파헤쳐서 그들의 숫자가 허구임을 밝혀내면 전 세계가 주목할 거라고.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그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진실을 밝히러.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편견을 확인하러.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할 것이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마크가 남긴 블루 아일랜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것도. 런던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모니터 속 한국은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저는 노트북을 덮고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방콕을 거쳐 베이징 그리고 서울로. 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은 섭씨 35도였습니다. 하지만 더위보다 먼저 느껴진 건 공기 속의 불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뉴스 화면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죠. 저는 현지 촬영 코디네이터인 솜차이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봐야 한다고. 상황이 시간 단위로 나빠지고 있다고. 우리는 즉시 차에 올라 메콩강 하류로 향했습니다. 방콕에서 동북쪽으로 5시간. 도로 옆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초록빛이던 논이 회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여기저기 갈라진 땅이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마다 물 배급 트럭이 서 있었죠. 솜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틀 전부터 강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어제는 아예 바닥이 드러났다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아니, 메콩강이 있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색 흙바닥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제 발밑으로 갈라진 진흙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물이 흘렀을 자리에는 말라붙은 물고기 사체들이 흩어져 있었고 녹슨 어선들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순줄로 보이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빈 그물을 손에 들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솜차이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타이어로 몇 마디 나눈 뒤 저를 돌아보며 통역했습니다. 이 남자는 40년간 이 강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강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강이 죽었다고.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느냐고. 상류댐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류에 거대한 댐들이 있다는 걸.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지었다는 걸. 그 댐들이 물을 가두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제 취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캄보디아 톨레삽 호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6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톨레삽에 도착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담수호. 평소에는 2,500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호숫가에는 수상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집들이 이제는 진흙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기둥이 땅에 닿아 있었고 배들은 바닥에 박혀 있었죠. 한 여성이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동이로 물을 퍼올리고 있었는데 그 물은 탁하고 갈색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물로 뭘 하느냐고.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마시고 요리하고 씻는다고. 다른 물이 없다고. 저는 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염도를 체크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200ppm. 음용수 기준은 500ppm 이하입니다. 이 물은 그 2배가 넘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에 올라온 겁니다. 담수호가 기수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도움이요? 트럭이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가구당 물 20리터씩 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엠레아프의 허름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녹음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받았습니다. 현장이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말라붙은 강 염도가 치솟은 호수 체념한 사람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물은 권력이라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멀쩡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빈 그물을 든 어부, 진흙 위에 수상 가옥, 탁한 물을 마시는 여성.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본 파란 한국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만 멀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다고. 뭔가 보고하지 않은 게 있을 거라고.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했을 거라고. 로버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엘리사, 내가 그걸 밝혀내야 한다고. 한국 가서 뒤집어 엎어라고. 그들이 얼마나 투명하지 않은지 세상에 보여주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로버트가 보지 못했지만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 그렇다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실제 상황이 나빠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서 세계에 홍보한다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편견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마크의 실종, 진실을 숨기려던 당국, 불투명한 절차들.
그래, 한국도 비슷할 거야. 아시아 국가니까.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명성은 부족할 거야. 저는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측 입장을 듣고 그 다음 서울로 가겠다고.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엘리사. 이번 건으로 내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거야. 한국의 거짓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시엠네 앞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정전이 잦았습니다.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강, 푸른 댐, 현대적인 시설들.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깨끗해 보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홍보 사진이야. 실제는 다를 거야.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한강 수질 실측, 댐 운영 데이터 요청, 하류 주민 인터뷰, 비공식 소스 확보. 목표 한국의 물 안정성 주장이 과장 또는 허위임을 입증. 제목 아이디어 파란 거짓말, 한국의 물 신화는 환상인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베이징입니다. 중국 수력 공정총국 부국장 왕레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서 상류 국가의 논리를 듣고 한국 취재를 위한 대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말라붙은 강, 갈라진 땅, 빈 눈을 한 어부. 그리고 파란 한국.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로 가능할까? 아니면 정말 거짓일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베이징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관 문제였습니다. 이 호텔도 물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떠나며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른 논, 말라붙은 수로 텅 빈 저수지. 이게 물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예외를 폭로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스모그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답답한 건 공기 속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중국도 물 위기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황허강 수위가 평년보다 23% 낮았고 화베이 평원의 지하수가 고갈 위기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수력 공정총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서쪽 거대한 정부 건물이 늘어선 지역이었습니다. 왕레이 부국장은 50대 초반의 관료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자고. 저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중국의 상류댐 운영을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왕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물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토를 흐르는 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국제협약은 권고일 뿐 강제가 아닙니다.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류 국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고. 왕레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개발도상국은 항상 누군가를 탓합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죠. 우리는 댐을 지어 홍수를 막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논리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였죠. 왕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힘의 균형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상류에 있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하류는 상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왕레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나 일본과 물을 공유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실력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왕래이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데이터를 진짜 믿으십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데 능숙하죠. 국제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순간 저는 왕래이와 로버트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장은 정반대였지만 한국에 대한 시각은 똑같았습니다. 의심과 폄하. 그리고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왕래이의 냉소적인 태도가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제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로버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파워포인트 자료였습니다. 국제수력연합 내부 보고서였죠. 제목은 동아시아 수자원 안정성 평가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수자원 현황을 비교한 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분에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데이터 신뢰도 중 검증 필요 과대평가 가능성. 보고서는 한국의 수질 데이터가 자체 측정에 의존하며 제3자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물 안정성 주장이 실제보다 낙관적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뭔가 숨기고 있어. 데이터를 부풀리고 있어. 로버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 한국 측에 던져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당황하거나 방어적이면 그게 증거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겠다고. 내일 서울 가서 정면으로 부딪혀보겠다고. 로버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아. 그리고 엘리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면 내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퓰리처도 노려볼 만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들 너머에는 말라가는 강들이 있었고 고갈되는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서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도착. 오후 3시 K수자원공사 박하율 센터장 미팅. 그 다음 날은 현장 답사. 박하율. 저는 그의 프로필을 다시 봤습니다. 40살 K수자원본부 인공지능 예측센터장. 공학 박사 논문 26편 국제학회 발표 다수. 인상적인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학력과 데이터가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내일 미팅을 위한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수질 데이터는 누가 측정하나? 제3자 검증은 있나? 이번 위기에서 정말 영향이 제로였나? 숨기거나 축소한 피해는 없나?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국제수력연합 보고서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들로 박하율을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방어적인 반응을 끌어내서 그들의 약점을 찾을 계획이었죠.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입니다. 파란 한국의 실체를 밝혀낼 때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너무 확신에 차 있는 제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 확인할 때니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정말 파란 섬인지 아니면 파란 거짓말인지. 적어도 그때의 저는 후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스모그에 덮인 거대한 회색 도시. 2시간 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브리지를 걸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쇼룸 같았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첫인상을 메모했습니다. 완벽함의 연출. 표면만 보여주는 듯.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풍경,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보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K수자원공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박하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살,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안경을 쓴 그의 눈빛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박하율이 말했습니다. 센터로 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파란 한국의 진실을 파헤칠 시간.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2층 인공지능 예측센터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한 벽, 정돈된 케이블, 조용히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연출 같았습니다. 박하율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하율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박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 단어가 제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하율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보이는 위성 지도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물 위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하죠. 그가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지도가 확대되며 한반도가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들이었습니다. 한반도에는 4개의 주요 수계가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중요한 건 이 4강 모두의 발원지가 한반도 내부라는 겁니다. 박하율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한강이 하이라이트되며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 해발 1400m. 한반도 중심부입니다. 다시 터치. 낙동강이 하이라이트 되었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 한강과 불과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한반도 내부죠. 금강 전북 장수군. 영산강 전북 담양군. 모두 한반도 내륙 중심부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4개의 점이 모두 한반도 안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박하율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의 주요 강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강은 남한의 수자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수계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는 어떻습니까? 지하수는 국경을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질 단면도였습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대륙궤입니다. 중국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위치하지만 독립된 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대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수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수치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320억 톤입니다. 이 중 국외 유입은 0톤, 0%입니다. 모든 물이 한반도 내에서 발원하고 한반도 내에서 순환하고 한반도에서 바다로 빠집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0. 완벽한 0.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로버트가 보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국제수력연합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데이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이 부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박하율이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데이터 공개 시스템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모든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시간 공개라고 해도 측정 자체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하율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감정이 보였습니다. 조금 서늘한 감정이었습니다. 한씨, 우리 시스템에는 5만 5천 개의 자동 측정 센서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죠. 이 센서들은 10분마다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수천 개의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데이터는 국제기구와도 공유됩니다. UN 환경계획, 세계보건기구, 아시아개발은행. 그들도 우리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박하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씨가 의심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심각한 상황을 보고 오셨죠. 한국만 멀쩡하다는 게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지리적 현실입니다. 그가 다시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강 유역이 표시되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강들을 보십시오. 나일강은 11개 국가를 지나갑니다. 메콩강은 6개국, 도나우강은 10개국. 이 강들은 모두 국제 하천입니다. 한 나라가 상류를 통제하면 하류 국가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가 한반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국제 하천이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수계입니다. 대륙 속의 섬입니다. 수문학적 섬이죠. 수문학적 섬. 그 표현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떠올랐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마크가 남긴 메모. 파란 섬. 설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관련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박하율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박하율이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 위기 기간 동안 한국의 주요 강 수위 변화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의 데이터였습니다. 한강 변동률 플러스 마이너스 2%, 낙동강 변동률 플러스 마이너스 1.5%, 금강, 영산강 모두 비슷합니다.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그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메콩강입니다. 변동률 마이너스 42%, 티그리스강 마이너스 38%. 두 그래프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한국은 거의 수평선이었고 다른 강들은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들을 봤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실시간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선별된 데이터입니까? 박하율이 노트북을 제게 돌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웹사이트입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K-워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고 저는 한강을 클릭했습니다. 팔당댐 수위 그래프가 떴습니다. 10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들을 클릭해봤습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들은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개 지점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박하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씨, 저는 한씨가 의심하는 이유를 압니다. 동남아에서 끔찍한 광경을 보셨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멀쩡하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습니다. 독립된 수계를 가진 게 우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독립되어 있어도 가뭄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독립된 수계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시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장으로 가시죠. 강원도 산악지역. 강의 시작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현장 방문을 허락한다고. 정말입니까? 박하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박하율이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이 주소로 오십시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하율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는 조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K-워터 실시간 모니터링. 그래프들이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한국 수문학.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국제 수문학 학회 논문. 제목이 한반도 수계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블루 아일랜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논문 초록을 읽었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에 속하지만 수문학적으로는 섬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모든 주요 수계가 내부에서 발원하며 외부 유입이 없다. 이러한 독립성은 국제수자원 분쟁에서 자유로운 안정적 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저는 논문 저자를 봤습니다. 주저자 마크 톰슨.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마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크 톰슨. 15년 전 라오스에서 실종된 그 마크. 그가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를. 한반도의 독립된 수계를. 그래서 그가 블루 아일랜드라고 메모했던 겁니다. 한국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크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물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하려 했고 라오스 상류로 갔고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아시아를 미워했습니다. 마크의 실종을 아시아 전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를 한국에까지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폭로하려 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논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28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 사이로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대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야 합니다. 강의 시작점을 봐야 합니다.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마크의 논문. 오늘 강원도로 갑니다. 블루 아일랜드의 시작점으로. 아침 8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K수자원공사 강원 지역 사무소였습니다. 박하율이 사륜구동 차량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배낭을 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박하율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태백 검룡소까지 갑니다.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편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박하율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한강 길이는 514km입니다.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이 강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강이 시작되는 곳은 고작 한 뼘 크기의 샘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초록과 갈색이 뒤섞인 겨울산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박하율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났습니다. 박하율이 앞장섰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20분쯤 올라갔을 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박하율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검룡소입니다. 한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바닥에 자갈이 훤히 보였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박하율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지하 500m에서 올라옵니다. 빗물이 산에 스며들어 안반층을 거치며 자연 정수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저는 물을 떠서 봤습니다. 손바닥에 담긴 물은 투명했습니다. 마셔봐도 됩니까? 박하율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저는 입에 댔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단맛이 났습니다. 정말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박하율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강들이 깨끗한 이유는 발원지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거대한 정수기입니다. 낙엽이 쌓여 부식토가 되고 부식토가 물을 여과합니다. 그 아래 자갈층이 또 여과하고 안반층이 최종 정수합니다.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이 산 전체가 정수시설입니다. 인공 정수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해줍니다. 우리는 샘에서 일어나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샘물은 계곡을 만들며 흘렀습니다. 점점 물줄기가 굵어졌습니다. 100m쯤 내려갔을 때 작은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바위를 타고 떨어지며 하얀 물보라를 만들었습니다. 박하율이 말했습니다. 이 폭포 하나가 산소를 공급합니다. 물이 떨어지며 공기와 섞이는 거죠.
그래서 계곡물에는 산소가 풍부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폭포를 봤습니다. 물보라 속에 무지개가 비쳤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곡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졸졸해서 철철로 바뀌었습니다. 10분쯤 더 걸었을 때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물에 깎인 흔적이었습니다. 박하율이 바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바위는 1000년 넘게 물에 깎였습니다. 강은 천천히 자기 길을 만듭니다. 바위를 깎고 흙을 실어 나르고 계곡을 넓힙니다. 저는 바위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한국의 강들이 짧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산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한강도 500km밖에 안 됩니다. 나일강은 6,700km, 메콩강은 4,300km입니다. 박하율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짧은 강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염될 시간이 적습니다. 산에서 바다까지 빠르게 흐르니까 자정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해서 물이 정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1시간을 더 내려갔습니다. 작은 샘이 큰 계곡이 되었습니다. 폭이 10m가 넘었습니다. 박하율이 멈춰서서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이 서울까지 갑니다. 여기서 시작된 물이 팔당댐을 거쳐 정수장으로 가고 수도꼭지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갑니다. 저는 흐르는 물을 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이 정말 깨끗하구나. 이 물이 정말 산에서 시작되는구나. 제 의심이 또 한 겹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박하율이 다음 목적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수지입니다. 인공시설이 아니라 자연 저수지입니다. 1시간쯤 달려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호수였습니다. 둘레가 1k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박하율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연 저수지가 한국 산악 지역에 수백 개 있습니다. 습지, 늪, 호수. 이것들이 물을 저장합니다.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고 가뭄 때 천천히 방출합니다. 천연댐입니다. 우리는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물가에 갈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한국의 산림률은 63%입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숲입니다. 이 숲이 물을 저장합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붙잡고 낙엽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습니다. 박하율이 땅을 파서 흙을 보여줬습니다. 흙이 촉촉했습니다. 이 흙 1제곱미터에 100리터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산 전체로 치면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이게 한국의 지하댐입니다. 저는 흙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이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연의 힘이구나.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시스템이구나. 저녁 무렵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물이었습니다. 진짜 샘이었습니다. 진짜 계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하율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센터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노력한 게 있나요? 박하율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운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습니다. 독립된 수계를 가진 건 운입니다. 하지만 그 운을 지킨 건 노력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물 부족 국가였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저수시설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홍수, 겨울엔 가뭄.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댐을 지었습니다. 숲을 가꾸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을 실력으로 만들었군요. 박하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박하율이 제 호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일은 기술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센터와 스마트보 시스템입니다. 오전 10시에 픽업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린 피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검룡소의 작은 샘, 계곡의 폭포, 자연 저수지의 갈대, 그리고 마크의 논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마크, 내가 옳았어. 한국은 파란 섬이야. 진짜 파란 섬이야. 저는 노트를 펼쳐 메모를 지웠습니다. 한국 폭로, 거짓 입증, 조작 확인. 그런 단어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물을 지켰나. 자연과 기술의 조화. 블루 아일랜드의 진실. 제 취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폭로가 아니라 탐구로.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내일은 기술을 봅니다. 자연이 준 운을 기술이 어떻게 실력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달이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파란 섬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만졌던 샘물의 차가움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하율이 호텔로 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박하율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자연을 보셨습니다. 산, 숲, 안반. 한국이 가진 자연적 이점이죠. 하지만 자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쯤 달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K-워터 인공지능 예측센터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버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가로 15m, 세로 5m.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수천 개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하율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의 두뇌입니다. K-워터 인공지능 통합관제센터. 전국 5만 5천 개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파란 점 하나하나가 센서입니다. 수위, 수질, 유량, 강우량, 지하 수위. 모든 걸 측정합니다. 10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점들이 끊임없이 깜빡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하율이 소개했습니다. 김수진 박사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책임자죠. 김수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수진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입니다. 막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겁니다. 홍수가 오기 72시간 전에 알아냅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여름 사례입니다. 7월 10일 집중호우가 예보되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7월 8일 러시아 72시간 전에 한강 수위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였습니다. 예측 곡선과 실제 곡선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예측 정확도 98.3%. 우리는 7월 9일부터 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래서 7월 10일 폭우가 왔을 때 댐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홍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과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핵심은 예측입니다. 미리 안다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댐을 비우고 볼을 열고 주민을 대피시키고 재난이 오기 전에 대응하는 겁니다. 박하율이 덧붙였습니다. 옛날 방식은 반응이었습니다. 물이 차면 방류하고 물이 부족하면 가두고. 하지만 그건 늦습니다. 우리는 예측으로 바꿨습니다. 물이 차기 전에 비우고 부족해지기 전에 모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수진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스마트보 시스템입니다. 전국 주요 하천에 22개의 스마트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개폐됩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위의 보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는 인공지능이 제어합니다. 상류 강우량, 댐 수위, 하류 수요를 종합해서 최적의 개폐 시점을 계산합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합니다.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보가 완전히 열리자 물이 거세게 흘러갔습니다. 박하율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판단이 늦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정확합니다. 빠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데이터만 봅니다. 우리는 다음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3층 위성 데이터 분석실이었습니다. 벽에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박하율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3개의 기상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구름의 이동, 수증기량, 지표 온도. 이 데이터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한 모니터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한반도 위에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일 날씨 시뮬레이션입니다. 1000번 돌립니다. 1000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걸 선택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구름이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색깔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박하율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씨, 어제 보신 자연은 한국의 운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기술은 한국의 실력입니다. 운을 실력으로 바꾼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운을 실력으로. 그게 한국이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하율이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질문했습니다. 박 센터장님, 그럼 한국은 절대 물 부족을 겪지 않나요? 박하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뭄은 옵니다. 2018년 여름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댐 수위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하율이 답했습니다. 준비했던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제주도 지하댐 해수 담수화, 지하수 비상 공급, 그리고 절약 캠페인. 시민들이 협조했습니다. 넉 달을 버텼고 가을 장마가 왔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군요. 박하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박하율이 다음 목적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 지하댐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로버트가 보낸 파워포인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국제수력연합 보고서. 한국 데이터 신뢰도 의문 제기. 저는 이제 이 자료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래된 정보를 바탕으로 했고 한국의 최신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박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5,000개 센서 실시간 공개 시스템 72시간 전 예측.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박하율이 렌터카를 몰고 섬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 지하댐 관리소였습니다. 박하율이 관리소 직원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0m.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하 저수지였습니다. 박하율이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입니다. 땅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죠. 현무암은 구멍이 많아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비가 많이 와도 강이 없습니다. 물이 전부 지하로 빠집니다. 그가 물을 가리켰습니다. 그 물을 가두는 게 지하댐입니다. 현무암층 아래 점토층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을 막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퍼올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가둔 물이 얼마나 됩니까? 박하율이 답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지하댐 용량은 2천만 톤입니다. 제주 인구 60만 명이 석 달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는 지하댐을 나와 해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박하율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수단은 바닷물입니다. 한국에는 5개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일일 생산량 10만 톤. 비상시에는 이걸 가동합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물.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기술. 한국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하율이 저를 호텔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강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직접 보십시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센터 스마트보 위성 시뮬레이션 지하댐, 그리고 로버트의 파워포인트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반박할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에게 보낼 이메일이었습니다. 로버트, 한국 현장을 봤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5만 5천 개의 자동 센서,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국제기구 검증.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로버트, 보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달했습니다. 이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하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센터장님, 혹시 제가 마크 톰슨이라는 연구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영국 연구자인데 2020년에 한국 수계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마크 톰슨 박사.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우리 기관과도 협력했죠. 안타깝게도 동남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그분이 남긴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꼭 보고 싶습니다. 박하율이 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마크의 노트. 그가 한국에서 뭘 연구했는지, 그가 뭘 발견했는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에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불빛이 물에 비쳤습니다. 마크, 내일 내가 남긴 걸 볼 거야. 내가 찾았던 블루 아일랜드를 내가 확인할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일 전 저는 한국을 폭로하러 왔습니다. 거짓을 밝히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파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그걸 먼저 알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크의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한반도 수계의 독립성. 그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반도는 물 관리의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다. 독립된 수계, 자연 정수 시스템, 그리고 선진 기술의 결합. 이것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해답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크, 내가 옳았어. 그리고 나는 틀렸어. 나는 15년 동안 내 죽음을 아시아 탓으로 돌렸어. 한국까지 미워했어. 하지만 내가 찾으려던 건 바로 한국이었어.
해답이었어. 희망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부수려 왔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용서해, 마크. 내가 틀렸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마크의 노트를 볼 겁니다. 그가 한국에서 뭘 발견했는지, 그리고 저도 발견할 겁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뭔가를, 진실을 대하는 자세, 편견 없이 보는 눈, 겸손한 마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새벽 4시 저는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마크를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이제 알겠어? 블루 아일랜드를. 파란 섬을. 네, 마크. 이제 알아. 다음 날 아침 박하율이 호텔로 왔습니다. 손에 낡은 파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크 톰슨 박사의 연구 노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로비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노트 5권, 사진 파일들, 그리고 낡은 캠코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크의 필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15년 만에 보는 글씨. 2019년 3월 5일. 서울 도착. 한강 수질 샘플 채취. 예상보다 깨끗함. 놀라움.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2일. 태백 검룡소 방문. 발원지 확인. 완전 독립 수계. 이론이 맞았음. 블루 아일랜드 가설 입증. 블루 아일랜드. 마크가 직접 쓴 단어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4월 2일. K워터 미팅. 박하율 센터장과 논의. 인공지능 시스템 인상적. 이건 미래 모델이 될 수 있음. 마크는 한국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4월 15일.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임. 막는 게 아니라 예측함. 이걸 동남아에 적용할 수 있다면. 마크는 한국을 동남아의 해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워서 라오스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월 3일. 한국 연구 마무리. 이제 라오스로 돌아가서 적용 방안 연구할 것. 한국 모델을 상류댐 관리에 접목하면 하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 마크는 라오스로 갔고 상류로 향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박하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 박사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국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양쪽을 연결하려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하율이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마크 박사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는 캠코더를 받았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15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젊고 밝은 얼굴. 마크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저는 지난 2달간 한국의 물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마크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독립된 수계, 자연 정수, 그리고 과학적 관리.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동남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엘리사, 이 영상을 내가 볼 날이 올까요? 아마 안 볼 거예요. 우리는 1년 전에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혹시 보게 된다면 알아주세요. 한국은 희망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캠코더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크, 봤어. 내 영상 봤어. 그리고 알았어. 내 말이 맞았어. 박하율이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박 센터장님,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하율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세계에 말해야 합니다. 한국의 진실을. 마크가 발견한 블루 아일랜드를. 박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가 받았습니다. 엘리사 어때? 한국의 허점을 찾았나?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세계에 알릴 겁니다. 로버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사, 정신 차려요. 우리 계획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진실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제네바 국제물회의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해서. 로버트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러면 당신 커리어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실. 300명의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국제 물 위기 긴급 회의였습니다. 저는 발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립 연구자 자격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표자는 왕래이였습니다. 중국 수력 공정총국 부국장. 왕래이가 연단에 섰습니다. 물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각국은 자국 영토의 물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류 국가가 댐을 짓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왔습니다. 하류 국가 대표들이었습니다. 왕래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5개의 대형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예상 피해 인구 8억 5천만 명.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8억이 넘는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릴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로버트였습니다. 로버트가 연단에 섰습니다. 저를 째려봤습니다. 물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는 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시장 원리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물을 돈으로 사라는 얘기였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 부족 국가들은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 투자, 인프라 개선. 그게 답입니다. 그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의장이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습니다. 엘리사 한 독립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300쌍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답을 받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번 물 위기에서 영향도 0%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했습니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진실이었습니다. 지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개의 강이 하이라이트 되었습니다. 첫째, 독립된 수계입니다. 한국의 모든 강은 한반도 내에서 발원합니다. 외부 유입이 제로입니다. 국제 하천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물 분쟁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둘째, 자연정수 시스템입니다. 산림률 63%. 숲과 안반이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짧고 빠른 하천이 자정 능력을 높입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검룡소, 계곡, 자연 저수지. 셋째, 과학적 관리입니다. 5만 5천 개의 자동 센서,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 72시간 전 홍수 예보. 한국은 물을 막지 않고 예측합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한강 수위 곡선.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한국을 파란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입니다. 저는 마크의 논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연구는 15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연구자 마크 톰슨 박사가 한국을 블루 아일랜드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모델이 세계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크 박사는 이 연구를 마치고 동남아로 갔습니다. 한국 모델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마크 박사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물은 지키는 법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세계 지도 속 파란 한국. 한국은 운이 좋았습니다. 독립된 수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운을 지킨 건 실력이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물을 빼앗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막는 법이 아니라 예측하는 법을, 독점하는 법이 아니라 공존하는 법을.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로버트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엘리사, 당신 방금 뭘 한 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걸 했습니다. 로버트가 비웃었습니다. 진실? 당신은 방금 당신 커리어를 망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방금 제 커리어를 되찾았습니다. 로버트가 돌아섰습니다. 환한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하율이 멀리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UN 물 위기 대응 권고안. 핵심 내용은 한국 모델 연구 및 적용 검토였습니다. K-워터 기술 이전 프로그램 가동. 동남아 5개국의 한국 시스템 시범 적용. 국제 물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상류 하류 국가 간 협력 강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BBC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사 발표 받습니다. 훌륭했어요. 이걸 다큐로 만들 생각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네, 만들고 싶습니다. 블루 아일랜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크에 대해서. 편집장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호수를 봤습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크,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원했던 일이야. 세계에 말할 거야. 블루 아일랜드를. 파란 섬을.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팀과 함께였습니다. 카메라맨 2, 음향기사 1명, 그리고 BBC 제작팀. 우리는 블루 아일랜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강 촬영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하율이 현장 가이드로 함께했습니다. 한강공원에 섰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카메라맨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촬영 시작.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이 강을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조작된 데이터, 감춰진 진실. 그런 것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조작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이 강은 깨끗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한국이 물 위기를 피한 건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운. 독립된 수계를 가진 지리적 행운. 둘째, 자연. 산과 숲이 만든 정수 시스템. 셋째, 실력. 과학과 기술로 만든 관리 체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4번째입니다. 겸손입니다. 한국은 물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과 공존합니다. 막지 않고 예측합니다. 빼앗지 않고 나눕니다. 컷. 카메라맨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좋은 테이크라고.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박하율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촬영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편집만 남았습니다. 박하율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마크 박사 유품입니다. 가족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한 씨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크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2019년 5월 3일. 라오스로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1년 전에 끝났으니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남겨둘게. 나는 한국에서 답을 찾았어. 블루 아일랜드. 물 문제의 해답이야. 이제 라오스로 가서 이걸 적용할 방법을 연구할 거야.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위험한 일만 좇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그냥 진실을 찾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것만 알아줘.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 용기, 내 열정, 내 정직함. 내가 언젠가 진실을 찾기를 바라. 블루 아일랜드를 기억해. 파란 섬. 거기에 답이 있어. 마크.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크 찾았어. 블루 아일랜드를 찾았어. 그리고 진실을 찾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일주일 후 런던에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블루 아일랜드, 물 전쟁의 해답이었습니다. 6월 다큐가 B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끓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제네바에 초청받았습니다. UN 물 위기 후속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개월 전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K-워터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 5개국의 한국 센서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콩강에 설치되는 센서들,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한국 전문가들.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초기 결과가 고무적입니다. 수위 예측 정확도가 30% 향상되었습니다. 홍수 대비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박하율을 봤습니다. 그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회의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하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 씨 덕분입니다. 한 씨가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진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시스템을 만든 건 박 센터장님과 한국 사람들입니다. 박하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물을 지키는 일을.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 센터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 기술을 나눕니까? 독점할 수도 있는데. 박하율이 창밖을 봤습니다. 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면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남아가 안정되어야 아시아가 안정됩니다. 아시아가 안정되어야 세계가 안정됩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크 박사가 그러셨습니다. 한국 모델을 세계와 나눠야 한다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크,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읽을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마크에게. 내가 떠난 지 16년이 됐어. 나는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내 죽음을 아시아 탓으로 돌렸어. 분노와 편견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찾던 게 뭔지. 블루 아일랜드. 한국이었어. 너는 한국을 답으로 봤어. 그리고 그 답을 동남아에 전하려 했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 한국이 하고 있어. 나도 돕고 있어. 내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어.
고마워, 마크. 내가 블루 아일랜드를 발견해줘서. 내가 진실을 추구해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해. 이제 나는 계속할 거야. 내가 시작한 일을. 물을 지키는 일을. 엘리사.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사진과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후속 다큐 촬영이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이후 한국 기술이 동남아에 적용되는 과정을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톨레삽 호수에 갔습니다. 6개월 전 제가 봤던 그 호수였습니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물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 탁한 물을 퍼올리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 급수 시설에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정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물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마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6개월 전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메콩강 하류로 갔습니다. 6개월 전 말라붙었던 강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물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센서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한강공원. 가을 석양이었습니다. 강물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촬영 시작. 1년 전 저는 이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거짓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강을 봤습니다. 한국은 물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물과 공존하는 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막지 않고 예측하고 빼앗지 않고 나누고 지배하지 않고 협력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파란 섬. 이건 단순한 지리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세계는 지금 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크를 생각했습니다. 16년 전 한 연구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블루 아일랜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세계와 나누려 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나눠야 합니다. 블루 아일랜드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컷. 촬영이 끝났습니다. 카메라맨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완벽했다고. 저는 카메라에서 마이크를 떼며 한강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강물이 빛났습니다. 박하율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리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물 걱정 없이 사는 일상. 당연하지 않은 일상. 저는 가방을 메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마크의 사진을 봤습니다. 16년 전 사진. 젊고 밝은 얼굴. 마크, 우리가 해냈어. 블루 아일랜드를 세계에 알렸어.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려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하율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씨를 국제물환경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전한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다음 날 시상식에 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청장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편견과 의심을 넘어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트로피는 무거웠습니다.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마크 톰슨 박사의 것입니다. 그가 블루 아일랜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견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청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한국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물을 지키기 위해 애쓴 기술자들, 과학자들, 공무원들, 시민들. 여러분이 블루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박하율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한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지속 가능성. 세계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박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의 강. 달이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파란 섬. 블루 아일랜드.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존중, 과학, 협력.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블루 아일랜드 프로젝트 완료. 다음 주제 기후 협력의 새로운 모델들. 그리고 마크의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마크, 이제 당신은 쉬어도 돼요. 당신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올 거라는 걸. 블루 아일랜드는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흘렀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강물처럼 저도 계속 흐르겠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검룡소에 있었습니다. 작은 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엘리사. 이 작은 샘이 거대한 강이 되듯이 작은 진실이 큰 변화가 돼. 네, 마크. 알아요. 그래서 계속할 거예요. 마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마크, 어디 가요? 마크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난 이제 가야 해. 넌 내 길을 가. 잘할 거야. 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샘 앞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물처럼 저도 흐를 것입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땅, 파란 섬, 블루 아일랜드. 저는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블루 아일랜드가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답들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진실들이. 저는 그것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마크가 했던 것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블루 아일랜드는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나눠야 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작은 샘이 강이 되듯이, 작은 진실이 변화가 되듯이.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크, 고마워요. 블루 아일랜드를 발견해줘서. 한국, 고마워요. 진실을 보여줘서. 그리고 세계에 기다려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서쪽으로, 런던으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 진실을, 다음 블루 아일랜드를. 물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저도 흐를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것이 제 약속입니다. 마크에게, 한국에게, 그리고 진실에게.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